자, 이번에는 특허권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으로 무엇을 보호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은 특허법의 보호 대상이 무엇인가요? 라는 의미예요. 우리 특허법의 보호 대상은요, 발명입니다. 발명. 발명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따라 우리 특허법이 무엇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특허법은 좀 다른 나라랑 좀 다른데, 일본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미국 특허법에는 발명의 개념을 따로 정의는 안 하고 있어요. 다만 어, 그 보호 대상, 서브젝트 매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호 대상은 발명이다, 이런 등식처럼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상 그럼 발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요, 그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술적 사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도한 것이냐, 이거는 이제 실용신안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때 이제 사용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거냐, 기술적 사상이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자연 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거면은 발명이 아니겠죠. 특허법의 보호 대상이 아닌 거고. 기술적 사상이 아니면 또 마찬가지로 아니겠죠. 근데 이 개념이 좀 모호해요. 기술적이라는 게 뭐냐, 어, 사상이 뭐냐, 예, 자연 법칙을 이용한다는 게 어디까지냐. 그거는 이 개념만으로는, 이 정의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해석도 있고, 다양한 이제 이론도 있고, 다양한 판례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보완하고 있죠. 기본적으로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거지만 자연 법칙 자체는 이제 발명이 아니라고 봐요. 자연 현상도 당연히 아니라고 보고, 추상적 아이디어 자체는 또 발명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수학 공식, 알고리즘 이런 건 발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허법의 보호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아서 나중에 말하는 등록 요건에 가기도 전에 탈락이 돼요. 물론 이제 그걸 이제 그 발명이 아니다라고 해서 거절하기도 하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 해서 거절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보호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발명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고요. 발명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는 크게 두 가지예요.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방법의 발명 중에 물건을 만드는 방법의 발명이 있어요. 그것도 방법은 방법이죠. 결국 물건, 방법 둘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특허법상 이제 보호 대상으로서 문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유전자 발명인데요. 결국 이제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과거에 특허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됐을 때 반영하지 못한 사안들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이러한 기술적 그 사상이나 아이디어를 특허법에서 보호할 거냐 말 거냐의 해석론적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해석으로밖에 안 되니까. 봅시다. 유전자라는 것은 생명체에 존재하는 거죠. 그죠? 이미 존재했죠. 그러면 자연계에 있는 물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자연계에 이미 있는 거를 단순히 발견한 것에 불과한 것인데, 과연 그거를 특허 발명으로 보호할 수 있을까? 라는 논란이 되어 왔어요. 하지만 아무리 자연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발견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또 그 의미가 굉장히 굉장히 유용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유전자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특허법이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발명을 진흥하기 위한 그런 목적 달성에 있어서 이런 유전자를 특허 발명의 보호 대상, 특허법의 보호 대상으로 포섭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특허법상 취지에 어긋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자, 아래 사진을 보면 이제 안젤리나 졸리, 누구나 다 아시는 안젤리나 졸리죠. 아마 이 기사도 잘 아실 거예요. 안젤리나 졸리는 왜 유방절제술을 받았나? 이거 꽤 오래된 얘기죠. 2013년 정도였을 거예요. 이게 뉴욕타임즈에 기고를 했는데 나의 의학적 선택이라고 하면서 유방절제술을 받았다고 고백했어요. 근데 가족력이 있대요. 그 두 세대에 걸쳐서 할머니, 어머니 둘 다 BRCA1, 브라카 1이라는 돌연변이 유전자 때문에 유방암이 생길 확률이 97%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대요. 그래서 이 유방절제술을 한 결과 유방암 발생 확률이 5% 이하로 줄었어요. 바로 이 유전자 브라카1이라는 것이 이 지금 특허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는 바로 그 유전자. 자, 다시 돌아오면. 네, 그래서 그 브라카1 유전자가 문제가 된 그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유명한 미 연방대법원의 미리어드 판결이에요. 자, 미리어드 제너틱스라는 회사가 그 브라카1과 브라카2라는 유전자에 대해서 특허 등록을 받았어요. 근데 이 유전자가 특허가 되니 이 유전자를 사용해서 그 검사를 받으려는 모든 실험 연구기관이든 회사든 병원이든 간에 특허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그 광범위하게 쓰이고 그때마다 많은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공익적으로도 굉장히 좀 논란이 됐어요. 이걸 과연 한 기업의 특허 독점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공익적인 문제가 제기됐고, 또 이제 법리적으로도 이게 유전자라는 것이 자연에 존재하는 거를 그냥 추출했을 뿐이고 발견한 거에 불과한데 해당 유전자를 특허권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 즉 현재 그 특허법상 보호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느냐라는 법리적인 문제도 제기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게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대상을 특허법상 보호 대상을 편입하느냐의 문제는 법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인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대법원이 물론 이제 정책을 집행하고 수행하고 만들어내는 기관은 아니지만 정책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반영이 되겠죠. 공익과 사익의 균형. 특허법에서도 마찬가지죠. 특허권자의 그 권리와 사인의 권리 내지는 공익적인 목적, 공익의 크기, 사익의 크기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요. 일단 대법원은 그 브라카 유전자에 대한 그 특허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봤어요. 공유결합을 끊어서 만들어내는 수고는 필요해요. 그거를 이제 하나의 다른 관점에서 이거는
기존에 있는 그냥 자연 상태의 물질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거를 배척한 거죠. 그것만으로는 발명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정도의 차이밖에 안 된다. 두드러지게 차이가 있지 않다라고 봤고요. 그러면서도 cDNA라는 게 있는데 이 경우는 분리해내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마 상보적인 DNA를 브라카 DNA 상보적인 그 DNA인데 그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단지 분리해내는 것을 넘어서는 인간의 조작이 필요한 물질이에요. 근데 사실 그 내용적으로는 상보적이어도 그 내용적으로는 동일하거든요. 그 정보 자체는 DNA 정보 자체는 동일하지만 그 물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분리해내는 것 이상으로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해당 cDNA에 대해서는 발명으로서 보호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달았고요. 단서가 아니라 그렇게 판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무효에 해당된다라고 판시를 했던 브라카 유전자 같은 경우도 해당 유전자의 역할이나 위치, 서열 정보를 창조적으로 찾는 방법, 그런 방법, 그리고 혹은 서열 정보 등의 새로운 응용, 그리고 기존 서열 정보와 달리 변형된 것이 있었다면, 그런 것이 있었다면 발명이 될 수 있다, 보호할 수 있다라고 판시를 했어요. 결국은 원칙적으로는 자연에 있는 것은 그게 유전자든 돈을 많이 들였든 굉장히 유용한 결과를 가져오든 상관없이 일단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판례법에서 가장 기초적인 원칙은 자연 법칙, 그 다음에 자연 현상, 그리고 추상적 아이디어 그 자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 세 가지를 응용하거나 뭔가 변형시켜야 된다는 식의 판시들이 있어 왔어요. 거기에서 이 그 유전자 자체는 여기서 말하는 브라카 1, 2 같은 경우는 그 자연 법칙 내지는 자연 현상 그 자체라고 본 거죠. 내지는 거기서 추가적으로 어떤 탁월한 어떤 변형이나 응용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는 발명은 아니다 이렇게 판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간단하게 하자면 DNA 자체를 동물이든 간에 사람이든 간에 그걸 단순히 분리해낸 것을 발명으로서 특허받기는 어려워졌어요. 미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미국보다는 더 넓게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 뒤에 설명하는 이 컴퓨터 관련 발명도 비슷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컴퓨터 관련 발명 그리고 그 유전자 관련 발명 그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도 좀 엄격하게 특히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그 하급심인 그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보다 훨씬 엄격하게 특허 보호 대상을 보고 있습니다. 자, 컴퓨터 관련 발명도 관심이 많으신데 이제 비즈니스 모델 발명이 대부분 컴퓨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컴퓨터 관련 발명 또는 비즈니스 모델 발명에 대해서 이게 특허법상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맞냐라는 논란이 되어 왔어요. 지금도 아직 논란이 있죠. 미국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대법원이 그걸 조금 엄격하게 봐요. 그래서 추상적 아이디어 자체라고 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컴퓨터 관련 발명, 비즈니스 모델 발명이 비즈니스 모델 그 자체에 불과한 거지 그걸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로 그걸 구현했다고 해서 곧바로 특허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를 일관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판결은 이제 앨리스 판결이라고 해서 어떤 회계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컴퓨터 소프트웨어랑 시스템으로 구현한 건데, 그거는 이제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그 굉장히 응용을 해가지고 발명의 개념까지 될 정도가 된 것은 아니어서 추상적 아이디어 자체로 봤어요. 왜냐하면 그런 아이디어 자체는 리스크를 절감하는 어떤 회계 재무 관련 아이디어였는데, 그거는 이제 교과서에도 나온대요. 교과서에 나오는 것을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구현한 거에 불과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특허 등록 받기가 용이한 편이에요. 신규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진보성이 있으면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보면 그게 자연법칙에 의한 기술적 사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발명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어떤 과제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을 마련한 걸로 평가가 되면, 그러면 발명을 봐요. 물론 발명으로 보지만 그걸로 그 말이 곧바로 특허 등록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비슷한 게 있거나 아니면 진보적이지 않으면 거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특허 보호 대상은 미국에 비해서 넓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판시 문구를 읽어볼게요. 특허법상 보호 대상에 되기 위한 요건이에요. 우리나라 대법원이 판결한 내용인데, 일본 대법원 판결이랑 거의 비슷해요. 자, 뭐라고 써 있냐면,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우. 그래서 해당 소프트웨어와 협동해서 동작하는 정보 처리 장치, 그 동작 방법 및 해당 소프트웨어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그리고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에 저장한 소프트웨어를 모두 발명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정보 처리가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고 그게 하드웨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면 돼요. 근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다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컴퓨터가 있고 소프트웨어를 읽어주면서 어떤 과제를 해결하고 있으면 다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물론 안 되는 대법원 판례들이 있는데 뭐 쓰레기 장치를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거절됐어요. 근데 그런 경우 말고는 이게 여기에 해당 안 된다라고 판단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게다가 해당 방법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컴퓨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돼가지고 있는 상태, 그 시스템을 물건의 발명으로서 특허 등록할 수가 있고, 그 방법이나 해당 소프트웨어를 기록한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예를 들면 USB나 아니면 뭐 하드웨어나 이런 데 저장을 한 그 매체 자체를 물건의 발명으로 특허 등록할 수 있고, 또 그 매체에 저장한 소프트웨어 자체도 발명으로 인정해요. 근데 매체에 저장 안 한 소프트웨어 자체나 그 순서도나 그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발명이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컴퓨터 관련 발명은 특허받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뭐 진보성이나 신규성 요건은 별개입니다. 그건 다시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 관련 발명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보호하는 전략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컴퓨터 관련 발명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보호하는 전략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의 독창적인 표현, 그러니까 코드 자체, 소스 코드도 그렇고 원시 코드 둘 다 포함합니다만 그 코드 자체를 저작권법상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영업 비밀로도 보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표현만 보호하기 때문에 그 내포되어 있는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는 없어요. 그 컴퓨터 프로그램 내재한 기술적 사상, 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이 방법의 발명이나 물건의 발명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드웨어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성 요소로 하는 방법 발명으로 청구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순서도가 나오겠죠. 이러한 방법 발명을 또 실현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장한 컴퓨터를 읽을 수 있는 매체를 물건의 발명으로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이상하지만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 저장한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청구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사실상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방법적으로,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원칙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 특허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제 그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라면 그대로 특허로 보호되는 게 아니고요. 다음과 같은 등록 요건을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고, 신규성이고, 진보성이에요.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 실무적으로는 앞에 말했던 발명에 해당되지 않으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거절 사유 중에 발명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거절 사유가 없어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으면 거절한다는 조항은 있는데 발명에 해당되는지를 따지는 조항이 따로 없어요. 미국 법은 아예 조항이 따로 있어요. 서브젝트 매러가 뭐다. 서브젝트 매러가 그 요건에 해당 안 되면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거절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산업상 이용 가능한 하냐 마냐의 문제를 발명이냐 아니냐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는 근거로 거절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하다는 것은요. 예를 들면 이게 그 발명에 해당 안 되면 산업상 이용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발명에 해당되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시행해서 산업적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산업상 이용 가능하지 않다고. 현실적으로 불가능. 예를 들면 지구 전체를 활용해서 지구를 거울로 봐서 뭐를 만원경으로 본다. 예를 들면 이게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구 전체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도 현실적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실현 불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은 산업상 이용 가능하지 않다고. 그다음에 신규성은 기존에 이제 이거랑 유사하거나 동일한 게 있는지 여부고요. 진보성은 신규하다 하더라도 신기한 것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면 진보성이 없다고 봐요. 자, 뒤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허권은 언제 출원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허 출원은 빠를수록 등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빨리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규성이라는 아까 그 등록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출원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출원 이후에 다른 간행물이든 전기통신회선이든 이런 수단을 통해서 공개된 경우에는 등록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특허 출원하기 바로 직전에 누군가가 우연히 논문을 냈거나 아니면 온라인에 게시물을 올렸거나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거나 이런 경우에 신규성이 거절됩니다. 물론 그걸 입증하는 건 또 별도의 문제인데 요즘에는 그 온라인으로 간행물도 온라인으로 먼저 퍼블리시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쉽게 유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신규성이 없다는 걸 밝히기 되게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 새로운 영역, 굉장히 진보가 빠른 영역에서 정말 첨단을 달리는 영역에서는 어, 정말 몇 초 때문에 에, 특허 등록 진정한 특허 등록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빨리 논문부터 먼저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논문을 낸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 특허 출원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그때 논문을 작성을 하시거든요. 이게 뭐 연구자 여러분께서 많이 잘 아실 거예요. 논문을 초안을 만들어요. 물론 이제 뭐 완성본일 수도 있습니다만 특허 등록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아이디어가 정리가 되면 뭐 실험도 해가지고 이게 입증이 되면 그 논문 자체를 그냥 특허청에 출원서로 제출합니다. 그걸 가출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출원일로 소급해서 실제 청구이든 정식 명세서를 작성했을 때 그 날짜로 그 범위 내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특허가 부과가 돼요. 그래서 신규성 상실을 처음 제출한 처음 출원 날짜로 신규성 여부를 판단할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빨리 출원하는 게 좋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고요. 예외적으로 자신이 공개한 게 있어요. 자신의 발명을 자신이 먼저 공개했는데 자기가 공개한 것 때문에 자기가 특허 신규성 상실돼가지고 거절된다라면 되게 불합리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공개한 거는 그날 공개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만 특허 출원을 하면 예외적으로 신규성 상실이 되지 않은 걸로 봐요. 다만 출원할 때 그 내용을 적어놔야 돼요. 이거는 신규성 상실 예외로 해주세요. 내가 예전에 몇 개월 전에 공개했지만 신규성 상실 예외로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논문은 특허 출원을 했음 내지는 뭐 특허 출원을 할 것임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이제 미리 했구나. 중복 출원 안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특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는 디자인권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